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저는 3년 전 파혼을 경험했어요. 파혼의 원인은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자리가 별로였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세상에서 본 사람 중 가장 선하고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길 거부했냐고요?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제가 3살 무렵이던가요.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얼굴을 기억 못해요. 물론 사진으로 보기는 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엄마 모습이 없었으니까요. 비록 제게 엄마는 없었지만 제 주위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보살펴줄 사람들은 많았어요. 제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아픈 엄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었던 유모가 있고 저희 친할머니와 고모들도 있었거든요. 엄마 잃은 손녀가 가여왔던 할머니는 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엄마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셨죠. 고모들은 고모들대로 밖에서 제가 기죽지 않도록 엄마 노릇을 해줬어요.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맡아 해주었고 유치원 행사가 있을 때는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거든요. 선생님들 외에는 제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아빠만은 제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와 담을 쌓고 살려는 사람처럼 제게 곁을 내주지 않으셨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아빠는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빠한테 다가가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일관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저 역시도 아빠 곁에 다가가지 않게 되었죠.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할머니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빠 대신 변명을 하시곤 했어요. 예진아, 아빠한테 많이 서운하지? 그런데 말이다. 아빠도 우리 예진이랑 놀아주고 싶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 아빠는 사장이잖니? 그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 바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거든. 예진이가 아빠 좀 이해해 주렴. 아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회사를 꾸려나가고 계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이죠. 할머니 말대로 정말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집안일이 아니라 저한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야 맞는 말일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 아빠가 많이 미웠지만 나중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를 듣고 나서는 그 당시 아빠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출산이 힘들 정도로 몸이 약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아빠 몰래 피임을 중단하고 저를 가지셨대요.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감행한 끝에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죠. 아빠는 엄마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가 곱게 보였겠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거기다 엄마 잃은 딸까지 있으니 아내 생각이 더 절실했겠죠. 30이 갓 넘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마음 들 곳이 없었던 아빠는 회사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회사는 할아버지가 운영할 때보다 더 번창할 수 있었죠. 저희 집안 형편은 말할 나위 없고요. 부유했던 제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게 하나 없는 풍족한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엄마가 없긴 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앞서 얘기했던 유모와 가족들이 대신 채워주었으니까요. 큰 고모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입학시까지 따라와 엄마 노릇을 했고 덕분에 반 친구들 모두 저희 큰 고모가 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제 입으로 우리 엄마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저희 큰 고모가 여느 엄마들 못지않게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큰 고모가 시집을 간 후론 작은 고모가 바통을 이어 엄마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유모가 일을 그만두었고
얼마 뒤 작은 고모마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는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게 되었죠. 고3 때 진학을 앞두고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두 고모 모두 시간이 안 돼서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셔서 학교에 오신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내심 걱정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빠가 학교로 오셨더라고요. 상담을 마치고 아빠 차를 타고 함께 돌아오는데 어찌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기사 아저씨 대신 아빠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저는 보조석에 앉아 있어서 더 그랬죠. 부녀간의 대화 없이 침묵만 흘렀어요. 그러다 아빠가 신호가 걸려 잠시 멈춰섰는데 아빠가 뭔가를 보고는 아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아빠 시선을 따라가 보니 변두리 극장에 걸린 간판이 보였어요.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간판이었죠. 주인공 얼굴이 찌그러져 보일 정도로 못 그린 손 그린 간판이었어요. 영화 제목도 제가 처음 듣는 홍콩 느와르 영화였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끄러미 저를 보시고는 그러셨어요. 예진아, 아빠랑 영화 보고 갈래? 네? 아빠가 저보고 뭘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처음이고 특히나 함께 영화를 보는 건 처음이라서 어벙벙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도 자신이 말을 내뱉기는 했지만 내심 어색했는지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보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거절을 하면 앞으로는 아빠가 용기 내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무슨 영화인데요? 아빠는 피식 웃더니 그러셨어요. 영웅본색 2라고 네 엄마랑 처음 만난 날 봤던 영화야. 데이트를 했던 건 아니었고 그날 극장에서 처음 만났어. 저희 엄마는 장국영 팬이었고 아빠는 주윤발 팬이었대요. 두 분은 같이 영화를 봐줄 사람을 못 찾아서 각각 혼자 극장을 찾았다가 나란히 붙은 자리에 앉게 되었죠. 장국영이 전화박스 안에서 죽는 신이 나오자 엄마는 대성통곡을 하며 오열을 했고 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엄마의 옆자리에 앉은 아빠한테 여자친구 좀 달래라고 한 소리 했다나 봐요. 얼떨결에 엄마를 달래게 된 아빠는 아이처럼 엉엉 우는 엄마한테 반했고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는 엄마를 쫓아가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난생 처음 듣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얘기에 저는 마치 청춘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만치 떨어져 있던 아빠가 조금은 제 곁으로 다가온 기분도 들었고요. 그날 아빠랑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를 보는 아빠 눈시울이 젖어 있는 걸 보았거든요. 2시간 남짓한 영화 상영 시간 동안 아빠는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했던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을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선 아빠는 모처럼 나왔으니 맛있는 걸 먹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랑 단둘이 처음으로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빠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시며 그러셨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예진이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 엄마 젊은 시절이랑 똑같아. 네 엄마도 너처럼 속눈썹이 진해서 멀리서 봐도 눈이 참 예뻤거든. 그동안 아빠한테 많이 서운했지? 실은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 널 보면서 네 엄마가 떠올라서 다가가지 못했어. 엄마를 잃은 네가 더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속이 좁아서 내 마음 아픈 것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예진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 예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그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의 수줍은 고백에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날 저는 아빠를 통해 그동안 아빠가 저를 미워했던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생각보다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빠랑 종종 극장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고3이라서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 머리를 식힐 겸 해서요. 그러는 동안 몰랐던 아빠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부녀지간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곁에 아빠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요. 세상의 가족은 아빠랑 저 둘뿐이라 더 의지가 되었죠. 제가 첫 번째 예랑과 사귈 무렵에는
여느 집 부녀지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얘랑이 저희 아빠랑 제 사이를 질투할 정도로 말이죠. 딸들은 원래 아빠랑 그렇게 친해? 난 우리 아빠랑 말도 잘 안 하는데. 아무래도 세상의 가족은 아빠랑 나 둘뿐이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공무원이셔. 성실하고 부지런하시지. 어머님은? 엄마, 그냥 뭐 평범해. 살림만 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할까? 그래서 좀 불쌍할 때도 있어. 솔직히 남자인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너무 친가 식구들한테 저자세거든. 큰엄마, 작은엄마, 고모도 셋이나 있는데 명절에 하루 종일 주방에 붙어있는 건 우리 엄마뿐이야. 어릴 땐 그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한테 따지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인 엄마가 변하지 않으니까 별 수 없더라고.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 자기 팔자는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 엄마가 스스로 엄마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지 뭐. 예랑이 말 속 어머님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팔자는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예랑의 말처럼 현재 집안에서의 어머님의 위치는 어머님 자신이 자초한 것처럼 생각되었죠. 하지만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예비시댁에 찾아가 만나본 어머님은 예랑의 말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말씨와 행동이 조용하고 여러 방면에 재주가 많아 보이셨거든요. 예랑 말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과하게 남편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 같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었죠. 아버님은 꽤 직급이 있는 공무원으로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제게 예의를 지키며 말씀하셨지만 왠지 말이나 행동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죠. 형식적인 예의와 의례적인 친절, 딱 그 정도였어요. 그땐 처음 뵙는 자리라 어색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예랑이 눈치 없이 자기 아버지가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둥, 결혼식은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둥, 지 좋은 얘기만 떠들어댔어요. 제 기분은 아랑곳 없이 말이죠.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대? 아버님이 어머님께 하시는 걸 보면 그리 애정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아, 우리 아빠가 대학 다닐 때 엄마 사촌동생 과외 선생이었어. 엄마는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고 잘 사는 집 조카니까 집이 어느 정도 살겠거니 하고 꼬신 거지. 우리 아빠가 그런 쪽은 두뇌 회전이 좀 빠르시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는 부모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처지였던 거야. 뒤늦게 그걸 알고 헤어지려는데 하필 우리 형이 생긴 거지. 아빠가 군대를 핑계로 엄마한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엄마네 고모가 변호사까지 끌고 와서 임신한 조카 책임 안 지면 소송 걸겠다고 협박했대. 그래서 발목 잡힌 거지. 근데 솔직히 나라도 여자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정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마를 싫어해. 그렇게 싫으면 이혼하면 됐잖아.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은 남편한테 그런 대접받고 사는 자기 엄마는 무슨 죄냐고. 그러자 예랑이 인상을 찡그리며 갈등하다가 말했어요. 실은 나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빠 조론하시겠대. 우리 아빠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잖아. 결혼하면 연금도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거 주기 싫어서 꼼수 쓰는 거지.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 말이라면 받들고 살지만. 그런 말을 실실 웃으며하는 예랑을 보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남자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무서웠어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어쩜 아들이란 게 그런다니? 자기 이 결혼 정말 할 거야? 유부녀인 내가 봤을 땐 그 남자 텄어. 지 엄마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아들은 자기 아빠 판박이거든. 젊을 땐 몰라요. 근데 나이 들면 점점 내 남편이 시아버지처럼 된다니까. 심란한 사람 앞에 두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기 결혼 걱정된다. 결혼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려고 직장 동료한테 시댁 일을 말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마음만 더해졌어요.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자 아버님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추잡해 보였거든요. 제 앞에서는 당신은 욕심이 없다시며 결혼은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놓고선 어머님께 들려보낸 예단비 금액이며 예단 목록은 간소한 게 아니라 과하게 호사스러웠거든요. 하나같이 당신이 쓸 물건들로 채워진 예단 목록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런 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셨죠. 너무 과하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전부 아버님이 쓰실 것들인가 봐요. 골프채 세트며 안마의자, 낚싯대까지. 원래 예단을 이런 걸로 준비하는 건가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고는 결심한 듯 제게 말했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어요. 내가 보기엔 예진 씨는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왜 굳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 아들 혼사에 이런 말 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이라도 예진 씨가 이 결혼 접었으면 해요. 나도 친정 부모님이 계셨다면 지금 남편이랑 살지 않았을 테니까요. 진심이 담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심 저도 이 결혼이 탐탁치 않게 느껴지던 참이라 그랬나 봐요. 결혼이 기정사실화되고부터 얘랑은 저희 아빠 재산이 마치 자기 소유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아버님 역시 부자 사돈한테 한미천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돈 얘기는 무조건 어머님을 앞세워 하셨어요. 당신은 고고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척 가식을 떨면서요. 이런 종류의 인간은 처음 접하는 터라 하루하루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차에 어머님의 말씀은 내 결심에 쐐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하나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얘랑과 아버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혼식을 끌어갈 궁리만 했어요. 특히 아버님은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어머님께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예비며느리 앞인데도 당신 아내한테 야, 라는 호칭을 쓰고 말끝마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라는 말로 어머님의 자존심을 밟았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처음 접하는 거라서 거북하더군요. 하지만 얘랑은 그동안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따라 사소한 일에도 어머님께 잘못을 돌리는 치사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런 모습에 같은 여자로서 분하고 화가 나더군요. 어차피 파혼은 결정된 거고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하게 저를 걱정해 주었던 어머님을 이 집에서 구제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버님이 상의할 게 있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안에서 아버님 호통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는 그게 문제야. 네가 뭐라고 예단이 과하니 많이 떠들어?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겠다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건방이냐고. 새기네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 너 아냐 모르냐. 이 정도 예단은 그 집에선 껌값이라고. 막말로 장사꾼 주제에 명망 있는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건데 그 정도 돈 안 들이고 자식 혼사 치를 수 있냐. 내가 당연히 받을만 하니까 바라는 거라고. 그리고 너 새아기 앞에서 뭔 소리 했어. 걔가 요즘 나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 너 괜히 애한테 허튼 소리 짓거리면 그때 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집도 절도 없는 년 애 뱉다고 받아줬더니 아주 안방마님 노릇까지 하려고 들어. 야, 이숙자, 정신 차려. 넌 나 없으면 끈 떨어진 년이야. 그 말에 없던 정도 떨어진 저는 바로 돌아서 나왔어요. 주차를 하느라 뒤늦게 집에 들어서던 얘랑은 저를 쫓아나왔어요. 나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 자기랑 결혼 못하겠어. 싫어. 안 할 거라고. 야, 너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예식장도 다 잡았고 네 드레스랑 웨딩 촬영 예약까지 끝냈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면 어떡하라고. 좋아. 네 기분 이해해. 근데 이건 그저 단순한 메리지 블루일 뿐이야. 일시적 감정에 잠시 휘둘리는 거라고. 지금 한 네 말이랑 행동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하고 들어가자. 너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아빠 정말 화내셔. 우리 아빠 화나면 너 어떡할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난 그동안 자기 아빠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들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괜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더라. 나 이미 자기랑 자기네 집에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처음 인사드리러 오던 날부터 줄곧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고.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아버님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기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며느리가 되겠어? 예식장이랑 스드메 예약한 건 내가 처리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게 맞아. 매몰차게 돌아서는 제게 얘랑은 거기서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죠. 아빠는 제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며 계약금 문제는 아빠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파혼이 결정되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얘랑의 아빠를 보게 된 거예요. 딱 봐도 불륜관계로 보이는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점잔 떨며 예의 따지던 분이 길에서 여자랑 뽀뽀까지 하고 말이죠. 그 순간 불현듯 얘랑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님이 퇴직을 앞두고 어머님과 연금 나눠 쓰기 싫어서 조론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요.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괜히 끼어들어 분란만 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 용기 내서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해주었던 어머님을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만나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님은 전보다 많이 여위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조로를 선언하면서 어머님한테 살집을 마련해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나 봐요. 문제는 조론을 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줄 수 없다며 앞으로는 식당 일을 하든 폐지를 줍든 자기 살 길은 알아서 꾸려가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40년 넘게 집에서 살림만 해온 분이 갑자기 어디서 직장을 구할 수 있겠어요. 식당 일을 알아보는데 면접을 보곤 나 같은 사람은 안 쓴다네요. 일을 못하게 생겼나 봐요. 이 나이 먹도록 변변한 기술도 없고 이 나이에 이렇게 막막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참 바보 같죠? 아니요. 바보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잔머리 굴리는 아버님이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계속 살고 싶으세요? 생활이 보장돼도 지금처럼 같이 살고 싶으시냐고요. 어머님은 생각할 것도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럼 됐어요. 제가 본 것도 좀 있고 어머님께는 신세진 것도 있으니 이번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저는 얘랑한테 들은 얘기와 얼마 전 길에서 아버님을 본 얘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어머님도 아버님의 외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오셨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얼마 뒤 저는 저희 아빠 회사의 고문 변호사님을 얘랑 집으로 보냈어요. 더불어 업체를 통해 알아낸 아버님의 외도 증거도 첨부해서요. 변호사님이 이혼 서류를 내밀며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예정이라 말했더니 펄펄 뛰면서 집기를 부수며 쌍욕을 하시더래요. 변호사가 와 있는데도 아내한테 폭력까지 행사하시면서요. 그 바람에 이혼 소송에는 폭력에 대한 처벌까지 첨가됐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이후 아버님은 제게 전화해 이게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일을 가셨어요.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내 집에 시집 오겠다고 했었냐? 천한 장사꾼집 딸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천박하기 그지없구나. 네가 내 아들이랑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놓고 편하게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소송이라도 거실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라도 보내 해코지를 하실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저 안 당해요. 잘 아시겠네요. 그쪽이 말한 그 천한 장사꾼이 돈이 꽤 많다는 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시라고 했죠? 가정폭력의 외도까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시고도 온전히 연금 수령 가능하실까요? 박수 받으며 퇴직은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요. 결국 아버님은 어머님을 대신해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요구대로 재산 분할과 더불어 정년퇴직 후 받게 될 연금까지 분할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어머님은 주택가에 가게가 딸린 방을 얻어 수혜방을 여셨어요. 전문가 못지않은 뜨개질 솜씨를 10분 발휘해 뜨개질 교실을 겸해 용품 판매를 하기로 하신 거죠. 처음 문을 연 거라서 아직 벌이는 시원찮지만 그래도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 모처럼 자신 뜻대로 사니 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아들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던 어머님은 환갑이 넘은 나이가 돼서야
온전히 당신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 댁을 드나들며 제 엄마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집밥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함께 이불 덮고 누워서 군고구마를 까먹는 호사도 누리면서요. 그리고 2년 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어머님의 수혜방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친정 고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약간의 유산도 물려주셔서 노후 걱정은 없다시며 제게 결혼 선물로 장을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없는 서름 당하지 말라고 친정엄마 대신해서 해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으라고요. 그렇게 저는 파혼한 전 예랑의 어머님이 골라준 혼수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마터면 고부간이 될 뻔했던 어머님과 저는 이제 서로의 인생을 구제한 은인관계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의 인생에 오래오래 꽃길이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앞길도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